예,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제가 취임 직후에 이 기자실에 내려와서 공정위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각오를 밝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많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께 TF의 공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제가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했고, 특히 피해자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통해서 공정위가 공정경제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세 가지 항목은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순환출자와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의 형식을 변경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의 변경이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향후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과 관련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의 법규성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일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석 지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규로 형식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규는 공정위 구성원들의 판단을 구속하는 내부 규정입니다만은 당연히 공정위 판단에 따라서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규를 제정 확정하게 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규제 신설에 따른 절차, 즉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조실의 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러한 예규 제정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는 이제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 내 합병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는 법조문이 있는데 그 대상을 순환출자 고리 내에 인접한 계열사들끼리의 합병만 인정할 거냐, 한 칸 떨어진 것까지 인정할 거냐, 두 칸 이상 떨어진 것까지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존속법인이 있고 소멸법인이 있는데, 존속법인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존재하는 경우에 합병을 하게 되면 순환출자 고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순환출자 고리가 중복되어서 존재하는 경우, 즉 작은 고리와 큰 고리 내에 합병 계열사들이 동시에 포함이 된 경우 그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의 방향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법조문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정위가 그 법조문의 집행을 위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엄격한 문헌 해석에 집중하는 방향일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향일 겁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2년 전에 공정위가 이 판단 기준을 세울 때 이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해석 지침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내용적 일관성을 회복하는데 1차적인 어떤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의 경우에는 1000만 주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 주를 매각할 거냐, 900만 주를 매각할 거냐, 500만 주를 매각하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이제 판단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쟁점 1과 관련된 해석에 따라서 1000만 주에서 900만 주로 바뀐 겁니다. 쟁점 2와 관련해서 판단이 달라지면서 9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바뀐 겁니다. 쟁점 3에 관해서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판단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쟁점 1과 쟁점 3에 대해서는 2년 전에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쟁점 2와 관련된 판단을 변경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판단 기준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요 900만 주 안이 2년 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쟁점 2와 관련해서 판단이 바뀌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도 2년 전에 실무진들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라는 판단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년 전 판단 기준을 세우고 2년간의 집행 경험이 있고요. 또 앞으로 롯데 등의 새로운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패스트 펜던트한 문제들을 역시 감안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쟁점 1과 쟁점 3은 2년 전의 판단을 유지하되 쟁점 2에 대해서는 판단을 변경함으로써 2년 전 실무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일관적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규성 강화를 위해서 예규 제정 절차를 이제 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삼성의 경우에 예규 확정 후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때도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절차는 삼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규 확정 후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 부여 후 미해소 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라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소급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률 전문가로부터 저희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소급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행정학자와 경정법 학자들이 소급표의 문제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과거 잘못 내렸던 판단을 바로 잡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급표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내부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소급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삼성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삼성이 갖고 있는 신뢰 보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신뢰라고 하는 법익과 공정의 판단을 바로 잡음으로써 공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법익, 이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은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문에 적시가 되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성공한 로비의 결과다 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었고 아직 확정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공정위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환출자 해석 지침을 변경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정위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그를 통해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뢰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저희들은 공정위에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저희 공정위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기초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그 사회적 책무를 중단 없이 후퇴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은 굉장히 빨리 끝낸 것 같은데. 질문하실 때는 좀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다고. 예, YTN 고한석입니다. 오늘 그 핵심 근거 중에 하나가 1심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근데 그 법원이 2심과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만약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그래도 이 가이드라인, 지금의 오늘 발표한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소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행정부에서 법을 해석해서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과거 행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니 내 재량권에 따라서 다시 돌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 위원장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예. 물론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금 이 사안을 직접 다루고 있는 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이 순환 출자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접촉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공정위의 실무안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일부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공정위의 오늘의 결정은 변경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예측 가능성 문제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삼성 문제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 입장에서는 신뢰 보호의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다만 이 합병에 따른 순환 출자 해소의 문제는 삼성 케이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롯데 케이스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측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정위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더더군다나 그 형식을 좀 더 법규성을 강화한 형태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저기 예, 순서대로 하세요. 다 받을 테니까. 일단 먼저 이번에 예규로 만드셨는데 시행령이 아닌 예규로 만든 뭐 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그 법에 따르면 합병 이후에 6개월 안에 이제 신규 형성 고리를 없애는 게 맞는 것인데, 이제 공정위는 이번에 예규를 통해서 또 추가로 6개월 유예를 둔 것이잖아요. 네. 뭐 나름 시장의 안정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행법에는 또 위반되는 게 아닌지, 당장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가장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 법조문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법 집행 기간이 집행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또 일부 충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 법의 개정을 전제로 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행령으로 옮겨가는 데는 또 많은 어떤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예규로 일단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바로 내리고 그로부터 유예기간을 줄 거냐, 아니면 유예기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전원회의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뭐 이 역시 정답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주식의 매각 문제는 더더구나 삼성물산이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소액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그게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규 확정 후 유예기간 부여 후 미해소 시 시정명령,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앞에 건 다시 한 번만. 기존에 이제 순환출자 강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삼성 S대학이 계속 불법인 상태인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공정에 뭐 뒤늦게 고치든 어쨌든 간에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에 대한 어떤 뭐 제재가 뭐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로비에 대해서 로비 혐의에 대해서 그럼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로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것인지 앞에 질문드렸습니다. 예, 일단 예측 가능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롯데그룹이 분할 합병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한 게 10월 달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4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뭐 실무적으로는 롯데와도 그러니까 상황을 점검을 했고요. 롯데그룹 측에서는 남은 4개월 동안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서 순환출자를 전부 다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사실상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그 예측 가능성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4달이라는 뭐 유예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롯데그룹에서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서 순환 출자를 다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사례가 있었죠. 현대자동차 문제인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해석 기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에 대한 조치는 아무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사례로는 삼성 케이스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롯데그룹인데 뭐 그런 점에서 예측 가능성의 훼손과 관련해서는 크게 뭐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충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가 변경된 공정위 판단 기준에 따르면 현재 법 위반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정위의 어떤 판단과 법 집행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판단 기준 변경의 중요한 하나의 근거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 위반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규의 확정 후 유예기간 부여 후 그리고 필요시 시정명령 부과라고 하는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가는 것이 공정위로서는 가장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비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의 성공한 청탁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판결문의 사실관계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성공한 로비 또는 청탁이라는 표현이 적시됐다는 거는 로비는 양방향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 현재 상황에서 또는 절차적 과정에서 현재 남아있는 실무진은 로비 과정에 잘못이 없다고 공정위 내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게 행정부의 판단이 또 어쨌든 기업에 전가시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도 그러면 누군가가 공정위 내부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저께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동일한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사안에 대한 답변에서도 제 입장은 똑같습니다.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관련된
내부의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더더군다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있을 거고요. 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문제도 직접적인 어떤 재판은 아닙니다만 이와 관련된 재판들이 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김학현 부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재판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은 저희 공정위로서는 정말로 매우 부담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해소하는데 하루 한 번의 판단과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저 경향신문 박용화 기자입니다. 방금도 그 뭐 절차는 향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 당초의 결정을 뒤집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신뢰 회복의 문제가 지금까지 또 다른 기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지 못하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식구는 이런다 저런다 이런 처벌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것만 바로 바꾸겠다고 하면은 사실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김학현 부위원장의 경우에 재판문에서 일부 내용도 나왔고 이번에 언급하실 때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판단했다고 표현하시면서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바로 고발로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한데 향후에 확실히 김학현 부회장의 고발까지 염두에 두시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판단 문제는 오늘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공정위 내부 혁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나름대로 국민 신뢰 제고 TF를 통해서 그 방안을 확정해서 이미 10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곧 시행할 겁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은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특정인에 대한 제재 처벌의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더 이상 시민단체 대표가 아닙니다. 공정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입니다. 비록 현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김학현 부위원장 등의 특정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죄송한데 추가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이번에 공정위가 말씀한 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판단한 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김학현 부회장의 관련된 부분이고 재판에서 언급된 것도 김학현 부회장에 대한 김학현 부회장의 문제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정위가 당시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김학현 부회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과거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기업 측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쟁점에 관해서 일관성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주가 위법한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접촉과 변경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부분을 훼손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 500만 주는 오답이고 900만 주가 정답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500만 주와 900만 주 중에서 어느 것이 선언적 정답이냐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선희 기자. 전자신문 이선일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하면서 롯데 측과는 좀 대화를 하신 걸로 얘기를 하신 건데요. 당사자인 삼성과는 좀 얘기가 없으셨는지랑 이에 대해서 삼성이 뭐 입장이나 아니면은 뭐 롯데와 관련해서도 무슨 직접적인 어떤 대화를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뭐 4대 그룹, 5대 그룹 이렇게 이제 뵐 기회가 있었을 때 롯데 측에서 그 명시적인 아니지만 공정위의 어떤 판단에 판단을 충실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뜻이고요. 삼성과는 직접적인 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대희 기자님.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어떤 정답은 없고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라도 또 이러한 비슷한 상황, 뭐 비슷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뭐 예규로 정하게 된다면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지. 사실 합병이 되었을 때 순환 출자가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 그 모든 케이스를 다 염두에 둔 해석 지침이나 예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지금까지 있었던 삼성, 현대차, 롯데의 경우에는 이 변경된 지침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향후에 또 어떤 그룹이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면 쟁점 1, 2, 3이 아닌 또 다른 쟁점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솔직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변경된 해석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만에 하나 이 기준을 가지고 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또 뭐 변경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네. 관련 질문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예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바뀌더라도 소급표는 안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롯데 건 관련해서도 이번 변경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 고리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예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예교는 법규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급표가 문제가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법학자는 아니라는 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롯데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최근에 모 그룹 하나가 순환 출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가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만은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이 그 그룹을 제외한다면 롯데 그룹의 순환 출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60여 개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롯데 그룹의 문제를 이제 판단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순환 출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케이스들이 사실 다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 측에서도 공정위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변경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도 했을 테니까요. 변경된다면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5번째 큰 그룹이 그 정도의 어떤 조직적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가훈 기자. SDI가 가지고 있는 물산 지분 말고도 물산이 가지고 있는 전자 지분이랑
전자가 가지고 있는 SDI 지분도 해소 대상 주식 수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그럼 예규가 만들어지고 6개월 안에 다 팔아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법조문을 보시면 순환 출자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의 금지 대상이 되는 신규 순환 출자의 생성이나 기존 순환 출자의 강화의 경우 그거를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하는 방법이 딱 문제가 된 그 고리를 끊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고리를 끊음으로써 그 순환 출자 고리 자체를 해소한 경우 또 해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원래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이지만 삼성이 원한다면 다른 고리를 끊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근데 보여드린 자료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삼성 SDI의 삼성물산 지분 처분이 삼성의 입장으로서는 금액적 부담이 가장 적은 해소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400만 주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룹의 지배력,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국민일보 이성규 기자인데요. 네. 그 예규 제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르면 올해 안에 예규가 제정될 수 있는지 하고요. 그 2년 전에도 전원위에서 한번 이거를 토의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토의했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됐고 그때 전원회의 토의하고 이번에 전원회의 결정하고 어떻게 좀 형식이나 뭐 내용에서 어떻게 절차적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절차와 어떻게 다르냐라고요? 2년 전 전원회의 때는 어떻게 결정이 됐고 그게 왜 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전원회의에서는 뭐 토의 한 건으로 올렸는지 결정을 한 건지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번에는 토의 한 건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합의를 이룬 건지 그런 절차적 그런 걸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예규 제정 절차는 저희 공정위가 예규안을 만들어서 행정 예고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안을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최종가 절차 점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2년 전에는 토의 안건이었습니다. 이번 역시 토의 안건이고요. 그리고 토의 안건 일반 토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난 결정 합의의 사안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토의에서는 토의 안건으로 선정됐지만 위원회의 합의 의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아주경 기자.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일단 이제 국무조정실을 가야 되니까요. 거기서 빨리 진행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통상 한 달여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네. 아까 전원회의 합의라고 하셨는데 만장일치는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물어봐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합의장 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적폐청산을 할까요? 공정 아까 위원장님이 두 가지 가습기랑 이번 건을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또 추가로 보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를테면 이전에 CJ 헬로비전하고 SK 브로드밴드 합병 과정에서도 뭐 일각의 외압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건도 좀 추가로 볼 가능성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 개 건이 더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인 관련 사안은 아니지만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안들이 지금 여러 가지 소송 재판 절차 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것과
것과 관련해서 한 건 한 건별로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거를 또 계속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그 해당 특정 당사자에 대한 제재라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도 있겠고,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 그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아까 그 만약에 이 예규가 제정이 되고 이게 바뀔 경우가 있을 때 소급 분야를 물어봤을 때 예.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소급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 2년 전에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고, 이번엔 예규로 바꿔놓으면 소급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렇다는 측면인 것 같은데요. 그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드린 답변은 제가 법학자가 아닌 차원에서 그냥 제 상식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법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규는 법규성이 없습니다. 행정사무의 내부 처리 준칙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속력만 있고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고시랑 다릅니다. 다만 그것이 지침의 형태로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한테는 신뢰 보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규가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고 발표되면 그때부터는 기업들한테 정당한 신뢰 보호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그걸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2015년의 가이드라인은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신뢰 보호도 없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고 소급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으네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저의 답변은 다 지워주시고 지금 기업집단국장이 드린 답변으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더.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행정 예고, 그 법규 예규를 변경하는 절차랑 기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행정 예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0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올려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규제로 총리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사전 규제 심사와 사후 규제 심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기간이 연장되는데, 총리실 규제 심사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들이 이제 미리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규제 심사가 없으면 한 달 정도면 되는데, 규제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기업집단국장의 답변을 제 답변으로 가름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 아까도 몇 개 질문했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좀 남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도 뭐 기자로 봐서도 이제 개인을 고발하는 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위법성을 좀 확실히 해야지 신뢰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좀 생각돼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은 이게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해석의 문제로 본다고 하면 적용 대상은 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만으로 그거를 뒤집고 기업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기업 입장에서도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신뢰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위법적인 문제를 진짜 확실하는 게 좀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위법성의 문제는 공직자의 윤리 준칙과 관련된 문제로 위법성을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00만 주가 원래부터 적법한 유일한 답이었는데 500만 주로 위법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법성을 따지고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 네. 문화일보의 박미철 기자입니다. 그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신뢰성 문제에서 김학현 부위원장은 지금 현직에 계시지 않지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못 판단을 내린 상임위원장이 현직에서 어제도 소회의 같은 걸 주재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정의 신뢰성 문제와 결부된다면은 어떤 조치가 바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길게 기다리시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가 질문 또 네, 임동 기자님. 근데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존 가이드라인에 지금 얘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어쨌든 노동자한테서 이미 다 분석을 다 받게 된 거고 지금 얘기도 차이가 그러니까 2015년 당시는 법의 해석 기준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밝힌 그냥 행정행위였을 뿐이고요. 그거를 해석 지침이라고 하는 예규의 형태로 담아서 이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예규란 것이 그 법적 성격이 시행령이나 고시와 달라서 법규성은 없어서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다는 것인데 다만 내부적인 기속력은 확실하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고 나면은 그것을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한테는 정당한 신뢰 보호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존중해야 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이게 예규를 안 지키게 삼성이 뭐 만약에 이 예규에 따라서 안 지키게 되면 어떤 뭐 시정 명령 말고 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말이죠. 예, 예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스스로 기속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이 그걸 위반하게 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조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삼성으로서는 이제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 위반에 발생하면 조치를 하면 됩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더 이상 질문 네네. 차가 좀 궁금해서 예규가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공정에 따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로와 동시에 효과가 그냥 바로 발생하는 건가요? 그 문제 아까 위원장님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예규가 확정이 되면 공정위의 해석에 관한 기준이 확정된다는 의미고요. 거기에 따라서 삼성에다가 바뀐 유권 해석 결과를 통지를 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를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법을 뭐 지키지 않고 순환 출자를 해소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정명령 만약에 어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법상 주식 처분 명령, 그 다음에 과징금, 형벌도 가능하게 돼 있고 법에 따르면 주식 명령을 하게 되면 처분 명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의결권 행사가 금지가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저희들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